임진왜란 당시에 전쟁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록화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축렬사. 우리는 이곳에 전시된 한 점의 그림에서 당시 치열했던 다대포 전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대진성 결전도. 이 그림에는 왜군이 다대진을 침공했을 당시 격렬했던 전투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참혹했던 전투. 이날 군의 최전선에서 죽음으로 왜군을 막아낸 사람이 다대첨사 윤웅신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그의 사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윤흥신 공께서 적을 맞이해서 많이 싸웠지만 이미 그때 일본은 숲속을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무기, 즉 조총을 만들었어요. 총으로 저희들을 참력하고 우리는 무기가 없었죠. 결국은 뭐냐면은 뜨거운 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삼지총으로 싸우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성이 함락되고 결국은 그 윤흥신 공과 홍제가 마지막 이게 순절을 하시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다대진의 수장으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건만 200년간이나 역사 속에 묻혀버린 인물 윤흥신. 그는 왜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부산 낙동강 하구 최남단에 위치한 다대포. 조립하는데 그러고 이제 이쪽인가요? 예, 윤공단이고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 옆에 윤흥신의 재단이 세워져 있다. 원래는 그 다대 초등학교 마당에 있었던 거를 홀리를 만들고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윤흥신 장군과 군민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공단. 그래서 뒤에 이제 비문을 이루고 이 단의 중앙에는 윤흥신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첨사 윤흥신 순절비. 그러나 이 비석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하는 시호가 없다. 나오는데 지금요 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바로 그냥 윤공이라고 윤공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죽고 난 뒤에 충성의 인정을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윤공 흥신 그다음에 순절비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이 비석을 세우려고 했던 당시 그 헌종 때의 영의정 조인영 대감이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첨사 윤공 흥신 순절비. 근데 순절이라는 의미가 그 자기보다도 높은 사람에게 순절을 붙여주거든요. 존경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영의정이 영의정보다도 높은 뜻을 가졌으니까 국가에 상당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충신이라는 뜻이고, 그게 시효를 못 받은 이상 밑에다가 더 높여서 순절이를 붙여주지 않았나 이래서. 용하고 뱀하고 싸움이 붙은. 다행히 비석의 뒷면에는 12행으로 윤흥신의 사적을 새겨놓았다. 요사시면은 임진왜란을 말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다대포 전투가 시작됐을 때부터 성이 함락당했을 때까지의 전투 상황과 윤흥신의 전적을 상세히 볼 수 있다. (400년) 전 그날, 과연 다대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592년) 임진년 4월,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 당시 일본군은 모두 16만 대군. 이 중 조선 침공의 선봉을 맡은 최정예 일본군 18,000명이 부산진성 함락에 나섰다. 신무기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 전쟁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조선은 속수무책이었다.
부산진성 전투를 묘사한 부산진 순절도. 부산 앞바다를 가득 메운 외선과 왜군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다. 흑의 장군으로 불렸던 예순의 노장 부산진 첨사 정발. 그러나 그가 지키고 있던 부산진성은 곧 함락되고 말았다. 부산진성을 함락한 왜군들은 그 여세를 몰아 곧장 동래성으로 진격했다. 조선인들의 투항은 처절했다. 백성들과 부녀자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을 던지며 저항했다. 최후를 직감한 송상현은 투구 위에 관복을 입고 임금에게 북향 사배한 후 죽었다. 한편 외적 장수 권이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조선 침략 선봉군은 타대진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바로 전날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왜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 전투에서 타대첨사 윤홍씨는 동생 윤웅제와 함께 선봉에서 적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채 1000명도 되지 않은 병사로 구름처럼 몰려오는 왜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윤홍씨는 홀로 남아 활을 쏟아 왜군에게 포위되었다. 비록 성은 함락되었지만 목숨을 바쳐 왜군과 맞섰던 윤홍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수백 년 동안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다대포는 거의 풀 한 폭이 안 남고 전부 불사라지고 폐허가 됐다는 게 간접적으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다대성에 대한 기록은 정유년, 정유외란이 끝나고 나서 1599년 아닙니까? 1600년부터 다대첨사가 온 기록부터 있고 그전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은 알 수 없지만은 막 구전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격렬한 전투가 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살당했다는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오거든요. 윤홍신이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다대포는 이제 주택가로 변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성은 재건되었지만 1895년 수군영이 없어지면서 타대진 성은 방치되었고 그 자취도 점점 사라졌다. 예, 상당히 오래된 노인 같아요. 하지만 골목 곳곳에서는 아직도 타대진 성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없었겠지. 네. 전부 다 이제 빈 공터나 텃밭, 일반 가정집의 정원에서도 당시 다대진 성벽에 쌓였던 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정들이 많습니다. 네, 주거지가 신축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리저리 내버려진 성벽의 잔해를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다. 이런 데 하고 없습니다. 이걸 모두 가지고 뭐 어떻게 집에서 썼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가져가서 그 뭡니까 전원 받을 때 좋다. 옳지. 다대성내 옛날에 쌓여진 돌들이 많이 없어진 가장 큰 원인들이 거기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타대진 성은 조선 성종 21년에 처음 만들어져 임진왜란 당시 크게 파괴되었지만 후에 다시 재건해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대진의 대표 임진왜란 당시 성의 규모는 둘레 1800척, 높이 13척의 큰 석성이었다. 사둔성이니까 일종의 내성인 셈이 되죠. 내성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돌멩이 규모도 엄청 크고 이것도 바다돌고 성 안에는 객사, 통환, 군기소 등 관청과 관사 그리고 공방 등을 갖추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방대했다. 여기도 기단성이 남아있고 기단성이 온전히 남아있네. 기단성이 온전히 남아있어. 하지만 지금은 성벽의 기단석을 비롯한 일부만이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태양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성을 쌓게 되는 것은 1484년이 되면은 성종 때에 우리 땅의 그 바닷가에 외구들이 제일 많이 침묵하는 그 바닷가에다가 성을 쌓게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외국에게 침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나라의 큰 뜻이 그동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은 조선의 남쪽 관문으로 국경지대라 불릴 만큼 중요했다. 그 동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경상좌수영과 부산진 다대진성이다. 그 중에서도 낙동강 하구 최남단에 위치한 다대진성은 대마도 외구의 침입을 최일선에서 방어해야 하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그만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준비 역시 철저했다. 그리고 남문과 북문, 동문, 서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선박 계류장이죠. 선창이라는 계류장이. 기록에 의하면 일반 만어진보다 2배의 병선을 유지했고 최고의 군세를 유지할 때는 2,400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했다고 전해진다. 다대진성은 지휘 체제도 스스로 운영되는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호림무원의 상태에서 타대포 전투는 역사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고 윤흥신 장군의 업적 역시 묻혀졌을 가능성이 높다. 동네 부에서부터서 다대포 지금까지는 만 47리입니다. 47리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사실이에요. 요즘같이 뭐 버스로서 택시로서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다니던 길이었으면 상당히 멀었을 겁니다. 산을 몇 개나 이렇게 넘어야 되고 그러는데 산 하나만 넘으면 넘인데 물 하나만 건너면은 마을 이름도 잊어버리고 말씨조차도 다르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비운했던 가문의 내력 역시 그의 업적이 역사에 묻혀진 이유다. 윤흥신의 본관은 파평. 여러 명의 왕비와 부마를 배출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왕실의 외척 가문이었다. 윤흥신은 중종 반정에 개입된 개국공신 유님의 5째 아들이다. 윤흥신 공은 중종 35년 경자생 서기 1540년에 태어났다고 기록이 돼 있고 윤흥 씨의 그 아들이 첫째 흥인, 둘째 흥이, 셋째 흥예, 넷째 흥지, 다섯째 흥신. 그러나 파평윤씨 가문 족보에서도 윤흥신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게 남겨져 있을 뿐이다. 1540년에 태어나 진천 현감을 지냈고 53세에 다대포 첨사로 부임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다대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것이 윤흥신에 대한 기록의 전부다. 그 당시 처음에 자기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가세가 당당하고 막 굉장한 집안이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역사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도 대윤의 유님, 소윤의 문정왕후의 동생인 그 윤은행 씨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중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즉위를 했는데 그게 이제 8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사실 그 이제 다음으로 명종이 문정왕후의 후손인 명종께서 즉위를 하시게 되니까 그 윤임 씨가 세력에서 밀리게 되면서
45년도에 을사사화를 당하게 됩니다. 윤홍신의 아버지 윤임은 조선 제12대 임금 인종의 생모인 장경왕후의 오빠로 당대 최고의 세력가였다. 그러나 1515년 그의 동생 장경황후가 인종을 출산한 후 산후병으로 죽자 그의 가문에도 어둠이 몰려왔다. 새로운 왕비 문정왕후와 알력이 생겼고 결국 윤임은 그의 아들 삼형제와 함께 사약을 받게 된다. 나이가 어렸던 윤홍신은 다행히 죽음은 면했지만 가문에서조차 잊혀진 채 30년의 세월을 노비로 살아야 했다. 그 나중에 다시 복권을 하게 됩니다. 복권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지금 자세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그 진천 행감이 되었는지 하는 그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천 행감을 거쳐서 임진왜란 때 다대 첨사로 부임을 했다는 이 기록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기록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대 첨사는 정삼품 당상관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3급 정도의 공직에 준할 만큼 높은 직급이었다. 그러나 윤홍신이 외적과 싸워 순절한 사실은 여러 역사서에 단편적으로만 기록돼 있을 뿐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자손인 윤흥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대포진 첨사로 오는 사람들 마저 선대들의 장렬한 죽음을 부각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닐까. 소홀히 한 그 속에는 윤흥신공이 바로 사화로 인해 가지고 희생되었던 윤임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마 소홀히 하는데 더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죠. 윤홍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첨사 윤홍신 순절비. 이 비문은 다른 역사서와 달리 윤홍신의 사적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 놓은 것으로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윤홍신 장군의 일생을 연구해온 다대문화연구회 한건 회장. 그는 이 비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대체 이 윤흥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윤공단에 가서 비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비문에 전혀 지금까지도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건 회장은 지난 2001년 윤공단 향사의 집례관을 맡으면서 비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임진왜란 관련 자료를 모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었다. 그리고 서서히 밝혀진 윤홍신 장군의 숨겨진 업적. 그 비밀의 열쇠는 비문에 새겨진 세 글자였다. 공력각. 풀이하면 힘을 다해 적을 물리쳐 승리했다는 것이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외병이 군사를 나누어 다대성을 포위하니 공이 힘을 다해 물리쳤다. 군사가 말하기를 적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피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자.
공이 크게 꾸짖고 나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이튿날 적이 크게 몰려오니 공은 혼자서 종일토록 대적하다가 성이 함락될 때 같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그 시외함 부산, 그러니까 외병이 먼저 부산을 함락하고 분병, 그 군사를 나누어 다대를 포위하니 그 다음 석자 공역각입니다. 공이 힘을 다해서 외병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의 첫 성전입니다. 이게 역사에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이 내일 몰려올 것 같으니까 오늘 피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하가 물으니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명일 적 대집. 그 다음 날 명이 적이 크게 달라드니 그 다음에 성함이사, 성이 함락될 때 죽었다. 이렇게 다대포 전투가 이틀 동안 계속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비문의 내용처럼 다대진 성에는 두 번의 전투가 있었고 윤흥신은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는 다대성 전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상황과 그 이후의 전력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유성룡의 징비록.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이 외란의 기록을 모아 펴낸 책이다. 그 당시 국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최고위직에 있었던 인물로서 이 징비록은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접 기록한 1차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난중일기만큼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징비록.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4월 13일 왜군이 부산성을 범해서 함락시키고 첨사 정발이 죽었다. 다음 날 이제 처음으로 징비록에는 부산진성 전투에서 경상 좌수사인 박홍이 성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까지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그러나 다대진성 전투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날짜조차 기록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당시 다대진성이 함락되기까지 전투 과정은 어떠했을까? 역사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향토사학자 주경업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4월 13일 대마도를 출발한 왜군은 오후 5시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날 적군은 전방에 머물며 선상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4월 14일 아침 부산진성으로 향한 왜군은 단 2시간 만에 성을 함락시킨다.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그 여세를 몰아 다대진성을 공격했지만 윤흥신이 이를 막아냈다. 그 다음 날 전세를 가다듬은 군대는 또다시 다대진성을 공격했다. 결국 성은 함락되고 윤흥신도 전사했다. 부산진성을 함락을 시킨 왜군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두 군데로 나눠졌겠죠. 다른 그 분들은 왜군들은 이 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서평진과 다대진을 함락하게 되는데 여기에 4월 14일 날 있었던 부산진성의 그 전투의 여력이 이까지 건너오면서 아마 건너오게 되면 저녁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녁 가까이 돼서 아마 이 서전을 벌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4월 15날 되겠죠. 15날 이 다대진은 이 엄청난 외인들, 창궐하는 외인들에 의해 가지고 함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함락이 되면서 윤흥신공은 장렬하게 전투를 하게 되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고. 그러나 한근 회장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왜군은 처음부터 두 개의 군대로 나눠 들어왔고
13일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즉시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다대진성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신국이 그린 다대성 전란도.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성과 다대진성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에는 대마도에서 출격한 외선이 부산진성과 다대진성 방향으로 나누어져 들어오고 있다. 이 부산성을 침공하는 배하고 다대성으로 들어오는 배하고가 완전히 갈라져서 다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봐서는 왜 분병이라 하는 이 나누어진 군사가, 그러니까 부산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군사를 나누어 다대로 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군사가 대마도에서 출발할 때 각기의 음료를 받아서 온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3월 13일 대마도에서 2개의 부대로 나누어 진격한 왜군 중 1개 부대는 다대진성으로 향했다. 이날 곧바로 전투가 시작됐고 윤흥신이 이를 막아냈다. 다음 날 부산진성을 함락한 외병의 증원군에 의해 다대진성은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함락되고 만다. 이 주장은 오늘날 해군의 전술적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누어서 갔겠죠. 그러나 다대성 쪽으로 진출한 외병만의 전력으로는 당일에 다대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첫날 부산성을 함락시킨 왜군의 증원 병력이 다대성 쪽으로 증원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다대성도 더 이상 전투력을 보지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에는 임진왜란 첫 전투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일본 현지 역사학자를 찾아 다대진성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지난 40년간 임진왜란사를 연구해온 키타지마 만지 교수. 그는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연구하는데 교과서격으로 알려져 있는 켄지의 일기를 통해 당시의 전황을 들려준다. 임진왜란 전 조선 무역에도 참여했던 외교승 켄지. 그가 전하는 전장의 모습은 어떨까? 켄지는 임진왜란 당시 선봉군을 선두 지휘한 소 요시토시와 고니시 유키나와 함께 조선으로 왔다. 그는 전투 현장에서 하루하루의 상황을 메모해 일기 형식으로 남겨놓았다. 켄지의 일기 역시 우리의 역사 기록들처럼 부산진성과 동래성 전투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돼 있다. この釜山戦士のですねジョンバルがですね、慌ててこの城に戻ったっていう。そして、その次の14日、これは朝鮮暦ですが、日本暦では13日、この時にこの釜山人がですね陥落した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る。そして朝鮮暦の15日、日本でいうとこれは14日になりますけれども、この日にトンネの城が落ちたという、こういう記述がずっと書いてありまして、その和乱が何日に始まったかということを正確にする資料としてこれが見られると思います。 켄지의 일기에 기록된 부산진성의 전투. 오전 6시 부산진성을 공격해 8시에 성을 함락시켰다. 성중의 조선군은 모두 목을 뱄다.
정호에는 부산 진성에서 2km 떨어진 진영에서 주둔했다. 4월 15일은 동래성 전투에서 3,000명의 목을 뱉고 500명의 포로를 잡았다. 조선군은 몹시 무서워해 동쪽에서 오는 일본군은 성을 뛰어넘는다. 날개가 있는 것인지 혹 신이나 귀신은 아닌가 했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켄지 역시 다대성 전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やはり、その時には、まあプサンとトンネを落としたことがかなり大きな出来事だったので、それでもうそこのところは省い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これ朝鮮が資料も私の知る限りはその張飛録とそれから朝鮮王朝修正実録、その2箇所しかついてないんですよ。ね、ですからちょっとそれ以外のことは分かりませんね。 윤홍신이 임진왜란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높은 관직, 중앙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역사, 그 속에서 조선시대 변방인 다대포 첨사 윤홍신의 업적은 소리 없이 사라졌을지 모른다. 戦争というとね、まあ有名人がね常に出てくるわけでしょ。で例えば日本で言ったら、まあ、秀吉はもちろんのこと加藤清正とか小西行長とかですね出てくる。で、まあ、朝鮮側で言えば、まあ、官僚の方のトップは劉星隆とかですね、それからやはり武人でいうとイ・スンシンとか、まあ、そういうのがどうしても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普通の名も知られない人たちがこの戦争の中でどういうふうにまあ動いたかというね、そういう意味ではやっぱり今回のユン・コウシン、これにをなんとか見よう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僕は非常に大事なことだと思いますね。それで 그렇다면 역사 속에 묻혀있던 윤홍신의 공적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 특이하게도 윤홍신의 공적을 밝힌 것은 윤씨 가문이 아닌 흥양 조씨 가문이다. 조엄 선생의 손자 되시는 조인영 선생으로부터 이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내가 와서 이 비를 세우는 것이 조엄 선생의 조인영 선생의 부탁도 들으신 것이고 또 내가 내 나라의 관리로서 내가 할 일이라고 오래 적혀 있습니다. 윤홍신의 숨은 업적을 발굴하고 그를 기리는 비문을 쓴 것은 조엄이다. 영조 때 부학을 지내고 이조 판서를 지낸 그의 집안은 3대에 걸쳐 윤홍신의 업적을 알리고자 애썼다. 조엄 선생이 보시기에 윤홍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공로가 혁혁함에도 불구하고 송상현, 정발 두 분만이 충혈사에 배양되시고 윤홍신 장군이 거기에서 누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윤홍신 장군의 그 공적을 찾아서 그 대를 이어서 3대째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홍신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영조 33년인 1757년 조엄이 동네 부사로 부임하면서부터다. 동네의 역사를 살피던 중 윤홍신을 알게 된 조엄은 윤홍신의 사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읍지를 꼼꼼히 살핀 후 다대포까지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윤홍신에 대한 기록과 당시의 전황을 들려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조엄은 윤홍신의 공적을 후세에 알리지 못한 것을 죽음 앞에서까지 아쉬워했다. 결국 그의 뜻은
그의 아들 조진관과 손자인 조윤영 때에 이르러 윤공의 순절비를 세우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랫동안 역사에 묻혀있던 윤흥신의 사적은 이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영조 임진 2월 충렬사에도 그의 이름을 올려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가 죽은 지 17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충렬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둘러싸고 지인을 지킨 수십의 신하들 중 그 충조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92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가장 앞부분 중앙이 동래부사 송상현, 양옆으로 정발과 윤흥신의 위패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무려 200년이나 지난 뒤에 그것도 파평윤 씨가 아닌 풍양조 씨에 의해서 그 역사가 다시 발굴되고 재조명됐다는 것은 당시를 살던 사대부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정신 속에 우국충절의 정신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양조 씨, 조엄을 비롯해서 풍양조 씨 3대가 파평윤 씨 한 사람의 공적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유언으로 남겨가면서까지 공적비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군의 공격을 죽음으로 막아냈지만 역사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무장 윤흥신. 윤흥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작업은 미흡하지만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지난 2007년 사하구청에서 열린 역사 토론회. 현재 나대포 주상리에 조성되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하신 임진왜란 첫 전투의 진원지가 다대포였고 윤흥신이 이틀간의 전투 중 하루를 막아냈다는 한근 회장의 주제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사하구청에서는 윤흥신의 업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 시사편찬위원회에 정식 고증을 의뢰한 상태다. 학생들의 역사 체험과 관광객들의 지역 탐방 코스에 윤공단을 포함시켜 윤흥신의 업적도 알리고 있다. 이 윤흥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업적이 많은데 후대에 알려진 게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그 업적을 다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하고 고증을 거쳐가지고 재평가를 하는데 서울대 규장과하고 그다음에 부산 조선 시대에 사를 연구하신 부산시내 교수분들하고 그다음에 해군사관학교 윤시 종천회 등의 자료 수집과 고청을 거쳐가지고 윤흥신 장군을 사구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머지않아 윤흥신은 책을 통해서도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의 향토사학자 주경업 씨. 그는 부산의 잊혀진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2권의 책을 발간했다. 마지막 3권은 사하구의 역사편. 윤흥신 장군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게 된다. 끝까지 장렬하게 성민과 더불어서 군관민과 더불어서 목숨을 같이 했다 하는데 그 의의가 큽니다. 그리고 글 속에는 칼에 맞서서 싸웠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칼은 피하기 마련인데 맞서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분이 기계가 남 못지않게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윤흥신 공의 그 기록이 빠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외시할 것이 아니고 찾아져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 침선 명장인 김영재 씨는 윤홍신을 기리는 특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의 전통 의상을 복원해오고 있는 그는 지난해부터 윤홍신의 장군복을 재현하고 있다. 이게 윤홍신 옷을 보러 갔거든요. 윤홍신 장군 옷을 보러 간 게는 이걸 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6분 거를 보고 왔습니다. 사진 보고 저렇게 그리 갖고 왔어요. 우리가 가서 실물을 그러니까 유물을 다 치수를 재서 그리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왜군을 막았던 윤홍신. 김영재 명장은 갑옷 복원을 통해 그의 충정을 후세에 알리고자 한다. 제 사무실로 가서 내나 보고 그 충문 이루는데 참 너무 충문이 너무너무 간절한 충문이라서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그분 울고 모두 다 울었을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분 갑옷을 충렬사에 딱 하는데 한번 해봐야지 이리 생각고 이제 사구청에 여직원 보고 오면서 우리 충렬사 갑옷 좀 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줄 수 없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갑옷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나 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사구청에서 이 책을 만든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한번 가보자 이랬거든. 그래. 일반 제례복을 착용하고 지내던 향사도 김영재 명장 덕분에 역사적 고증을 거친 조선시대 관복으로 바뀌었다. 윤홍신 장군의 향사가 그의 업적에 맞는 격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참 험하게 살다가 세상 비린 분 그분의 넋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 후세에 남은 우리 학생들이나 후손들이 그분의 영혼을 받드는 뜻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이렇고 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세상을 살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음력 4월 14일 윤공단에서는 윤홍신의 향사 봉행식이 진행된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축이 돼 민간 차원에서 열리던 향사는 지난 2007년부터 관주도로 바뀌었다. 사하구청장이 제주가 되어 올리는 향사. 2시간 동안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제례의식에서 윤홍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호라 오늘 이 4월 제삿날에 임짓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 폐허 속에 다시 찾은 다대성 순절한 영은 하리니 그 공은 백세 만인의 본보기가 되었기에 삼가 예를 갖추어 술 한잔 올리나이다. 오늘 제사를 맞아 의사 윤홍재 공과 다대진 순탄 술란 3인 여러 위의 제사도 같이 올리오니 부디 같이 흠양하시옵소서. 네.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살던 시대의 사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할 따름이죠. 그리고 그 기록은 묻혀진 기록도 있고 또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록들이 새롭게 발굴된다면 그 당시의 역사가 다시 연구되고 분석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공의 행적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발굴된 이상 이러한 사실들이 재조명되고 연구되어서 우리 역사와 역사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초계같이 목숨을 버린 무장.
윤홍신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업적은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지역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가는 길,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는 소중한 자산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잊혀져간 윤흥신, 우리가 다시 그에게 관심을 돌려야 할 이유다.